아버지, 어머니, 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잇겠어요. 마침내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전화기 너머의 빈 회장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딸이 신분을 숨긴 채 오랫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를 떠올리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내 남자친구도 같이 오는 거니? 아직 그 친구에게 내 진짜 신분을 말하지 않은 거지? 아니요, 그 사람이랑은 헤어질 거예요. 공태아의 이름이 나오자 빈체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일주일 안에 여기 일들 다 정리하고 갈게요. 몇 마디를 더 나눈 후 그녀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룸으로 돌아갔다. 룸 안은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곧장 공태아의 곁으로 가 앉았다. 그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힐끗 그녀를 쳐다보며 나른하고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애기, 무슨 전화 그렇게 오래 해?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여기엔 프랑스인이 한 명도 없었지만 누군가 일부러 프랑스어로 한마디 던졌다. 태하 형, 안예린 씨랑은 언제 결혼해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잔을 쥔 빈체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공태아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힐끗 본 뒤 똑같이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날은 이미 집안 어른들이 정했어. 보름 뒤야. 그의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빈체린에게 쏠렸다. 한 친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짓궂게 물었다. 안예린이랑 결혼하면 빈체린은요? 헤어지는 거예요? 공태아는 고개를 저었다.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한 모금 마신 뒤에야 입을 열었다. 결혼은 집안 어른들 안심시켜 드리려는 것뿐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체린이 뿐이야. 그의 말에 루마는 와르르 웃음바다가 되었고 놀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하형, 완전 순정파네. 신분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진심이라고? 그는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녹아내릴 듯 다정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대답이 되었다. 누군가 또 호기심에 물었다. 근데 쟤 정말 프랑스어 못 알아듣나?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지만 다른 몇몇은 폭소를 터뜨렸다. 쟤네 집 그렇게 어렵다는데 외국어 배울 돈이 어디 있겠어? 걱정 마. 절대 못 알아들어. 비웃음이 귀를 파고들었다. 아무도 빈체린의 숨결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잔을 쥔 손의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올 정도로 굳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가난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재벌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였으니까. 5년간의 연애 동안 공태아는 그녀를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듯이 아꼈다. 단 한 번도 그녀를 가족에게 소개한 적이 없었을 뿐. 처음엔 그녀도 그가 신분 차이를 의식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집안인 LK 가문이 부산 최고의 명문가라 해도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언젠가 사실을 말할 생각이었다. 나는 재벌가의 외동딸이고 부모님의 과보호를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서 신분을 숨겼을 뿐이라고. 하지만 운명은 얄궂었다. 3일 전 그녀는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붉은 청첩장 한 장을 발견했다. 신부는 안씨, 가문의 영예, 그리고 신랑은 바로 공태하였다. 그녀의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도 그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녀를 우리 애기라고 부르면서도 그는 집안과 격이 맞는 여자와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느꼈다. 이제 그는 결혼하고 나는 가업을 잇고 각자 찬란한 미래를 향해 가는 거지. 술자리가 파하고 모두가 왁자지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빈체린이 맨 뒤에서 따라 나섰다. 문 밖을 나선 지 몇 걸음 되지 않아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빈 아가씨. 빈체린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녀를 부른 사람은 과거 아버지에게 사업 협력을 간청했던 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신분을 들키고 싶지 않아 슬쩍 자리를 피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공태아의 친구 중 하나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아가씨는? 제가 입은 옷 다 합쳐도 10만 원은 넘을까? 아가씨? 오늘들은 농담 중에 제일 웃기네. 말이 끝나자마자 무리 전체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프랑스어가 아니었기에 모든 비아냥이 그녀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하지만 빈체리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공태아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들에게 차가운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흥이 깨진 듯 입을 다물었고 다른 이들도 조롱을 거두었다. 소란이 멎자 그 사업 파트너도 더는 다가오지 않았다. 빈체리는 공태아의 뒤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애기, 다음부턴 저런 자리에 안 데려갈게. 그의 친구들에게 배척당한 일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오빠 체면을 깎아서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그녀가 피하자 그는 허공에 멈춘 손을 내리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설명했다.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네가 속상해하는 게 싫어서 그러지. 하지만 우리 사이에 신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 앞으로도 오늘 같은 일은 분명히 있을 거야. 오빠네 집에서도 계속 정략 결혼하라고 재촉하시잖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허점을 찾으려 애썼다. 정략 결혼이라는 말에 공태하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평소의 표정을 되찾았다. 체리나, 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는 것만 알면 돼. 다른 문제들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아주 짧은 순간의 부자연스러움이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오빠의 해결책이라는 게 집안 말대로 한 명과 결혼하고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몰래 만나는 건가? 그때 침대 협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비밀번호를 숨긴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쉽게 잠금을 풀었다. 안예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태아 씨, 우리 내일 양가 상견례잖아요.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안 자고 가면 어른들이 우리가 쇼윈도 부부인 것 눈치채지 않을까요? 태아 씨가 그 여자친구분 사랑하는 거 알지만 적어도 며칠만이라도 제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될까요? 겉으로는 약자처럼 보였지만 빈체리는 그 의도를 똑똑히 꿰뚫어 보았다. 부모님을 핑계로 그를 머물게 한 뒤 차츰차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려는 속셈.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건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놓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태아가 나왔다.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고 힐끗 보더니 그녀를 향해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체리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밤엔 못 들어올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필 겨를도 없이 황급히 떠났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문 앞까지 그를 배웅하며 바쁜 일 좀 줄이고 자기 곁에 더 있어 달라고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저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그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태아 씨는 바로 달려와. 내일 우린 양가 상견례를 해. 우리가 정말 결혼하고 나면 넌 뭐가 될 것 같아?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세컨드? 안예린의 말은 비수 같았지만 빈체린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녀를 찌르는 칼을 쥐어준 사람이 바로 그녀가 믿었던 남자친구라는 사실이었다. 아마 공태아는 몰랐을 것이다. 그녀가 청첩장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의 결혼 소식은 오래 숨길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그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안예린은 그녀에게 친구 추가를 신청했고 며칠 내내 도발적인 사진들을 보내왔으니까. 안예린이 보낸 사진들은 공태아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모습,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보는 모습, 결혼식장을 둘러보는 모습들이었다. 한 장 한 장이 칼날이 되어 공태아를 향한 빈체린의 감정을 완전히 베어냈다. 그날 밤, 공태아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대충 세수만 하고 회사로 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든 절차는 당일 바로 처리되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녀는 몇몇 동료들과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다. 그녀가 퇴사한다는 소식에 친한 동료 하나가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갑자기 퇴사하는 사람들 다 가업 물려받으러 가는 거라던데. 너도 혹시 가업 승계하러 가는 거야? 장난 같은 말이었지만 빈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 가업 물려받으러 가.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그녀도 그저 미소 지을 뿐.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막 집에 도착했을 때 공태아가 있었다. 상자를 든 그녀를 보고 그는 조금 놀란 듯했다. 퇴사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 일 엄청 좋아했잖아.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빈체리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앞으로는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 그 말에 그는 더 묻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너무 힘들면 그냥 쉬어. 매일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 보면 마음 아파.
체리나, 오빠가 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 알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난 누구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순간 멈칫했다. 왜 그런 말을 해? 그녀는 더 듣고 싶지 않아 말을 끊었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회사 안 갔어요? 그는 웃으며 다시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너랑 시간도 못 보냈잖아. 오늘만큼은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 파인다이닝 갈까? 영화 볼까? 오늘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같이 해줄게. 예전 같았으면 빈체리는 크게 감동했을 것이다. LK그룹의 후계자인 그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에 그가 짬을 내어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중요하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일이 바빴던 걸까? 아니면 결혼 준비가 바빴던 걸까? 어떻게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라고 속삭일 수 있는 걸까? 그럼에도 그녀는 그의 위선을 들추지 않았다. 며칠만 지나면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테니까.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는 문득 말했다. 나 대청소하는 것 좀 도와줘. 빌라에 낡은 물건들이 너무 많았다. 남겨도 봤자 쓸모도 없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한참 동안 집을 정리했다. 하지만 정리가 끝날 무렵 그는 그녀가 버리는 것들이 전부 두 사람의 커플 아이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커플 머그컵, 액세서리, 옷, 슬리퍼까지 모든 것이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 그의 입가의 미소는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굳어갔다. 마지막 커플 아이템이 버려졌을 때 그의 눈에 떠오른 당혹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체리나, 너 뭔가 안 거야?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내가 뭘 알아야 하는데요? 오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체리나, 무슨 일이 있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라는 것만 기억해줘.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청소가 끝난 후 그는 기어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녀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마지막으로 한 경매장 앞에 차를 세웠다. 막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우아한 투피스에 세련된 화장을 한 누가 봐도 상류층 영예 같은 여자가 그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공태아의 눈빛이 순간 당황으로 흔들렸고 그 모습은 빈체린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그 여자가 바로 앞에 섰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공태아는 그녀를 소개했다. 우리 집안이랑 친한 어른 따님이야. 안예린이라고 해? 공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쪽은 내 여자친구 빈체린. 두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의 명백한 차이에 안예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태아 씨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오늘 보니 정말 명불허전이네요. 바로 그때 어제 그녀 앞에서 프랑스어로 조롱을 일삼던 공태아의 친구들이 다가왔다. 빈체린이 보지 못하는 사각에서 그들은 그에게 의미심장한 윙크를 날렸다. 그제야 그는 오늘의 우연한 만남이 사실은 그들이 안예린을 일부러 데려온 계략이었음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 그는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경매장에서 안예린의 자리는 공태아의 바로 옆이었다. 메시지로 도발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녀는 현실에서는 온화하고 지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그가 도자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그 주제를 파고들며 열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처음엔 거리를 두던 그도 어느새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빈체린이 나지막이 헛기침을 할 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소외시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체리나, 추워. 이제 좀 괜찮아? 이런 거 별로 흥미 없는 거 아는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번호판 들어. 사줄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바로 뒷좌석에서 일부러 낮췄지만 똑똑히 들리는 수군거림이 흘러나왔다. 태아 형, 빈체린 체면 세워주는 것 좀 봐. 근데 제가 관심이 있은들 뭘 알겠어? 번호판 드는 법이나 알까? 하하하, 그러게. 여긴 상류층 경매장인데 처음 와봤을 거 아냐. 그들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빈체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다음에 만났을 때 바로 저들이 자신 앞에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빈아가씨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경매가 끝나고 다음 물품이 올라왔다.
소나무와 학이 새겨진 송학연년도, 송혹 옛년도, 옥조각상이었다. 최상급 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자는 이 작품이 옥조각계의 거장인 준생, 준성, 선생의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을 듣자 안예리는 즉시 흥분하며 번호판을 들었다. 태아 씨, 저건 소장 가치가 엄청 높아요. 이틀 뒤면 할머님 생신이신데 선물로 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빈체리는 준생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어 작품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안예린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한마디를 차분하게 던졌다. 그거 가짜예요. 안예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비웃음을 날리려다 옆에 앉은 남자를 의식하고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빈체린 씨? 진품은 이미 빈씨 가문의 아가씨. 바로 내가 우리 할머니께 선물했거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니 지금 저기 있는 건 당연히 가짜지. 그녀는 경고의 의미로 말했지만 안예린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뒤에 있던 친구들도 조롱에 가세했다. 빈체린.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창피한 줄도 모르네. 그러게. 빈씨 가문 아가씨가 선물했다나 뭐라나. 네가 그 집 침대 밑에서 훔쳐보기라도 했냐? 너도 성이 빈씨라고. 진짜 빈씨 가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 아니야? 비웃음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공태아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잡았다. 체리나, 네가 요즘 감정 감딩, 관련 책 읽는 건 알지만 실력은 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린이는 어릴 때부터 경매장에 많이 다녀서 옥 조각에 대해선 너보다 훨씬 잘 알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명백히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빈체리는 그 저역게 웃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안예리는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송학연년도를 낙찰받았다. 그녀가 결제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빈체리는 입꼬리를 올렸다. LK 가문 할머니가 생신 선물로 값비싼 가짜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말리지도 신경 쓰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막 손을 씻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빈체린, 내가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얼굴 들고 다닐 면목이 있나 보네? 그렇게 세컨드가 되고 싶어? 안예린의 목소리는 아까의 단아한 영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빈체리는 고개를 들어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예린 씨, 똑똑히 하세요. 지난 5년간 그 사람 곁에 있었던 건 나예요. 세컨드라는 단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차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스쳐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안예린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5년이나 만났는데도 결혼은 너랑 안 하네.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없어? 난 안씨 가문의 영애고 그는 LK그룹의 후계자야. 우린 집안끼리 격이 맞는다고. 근데 넌? 도박 중독자 아버지의 병든 어머니. 너덜너덜한 집안 배경에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그 사람과 어울리는 구석이 단 하나라도 있어? 빈체린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 배경은 그녀가 지어낸 이야기였다. 그런데 공태아가 그 이야기를 안예린에게 해줬을 줄이야. 그녀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걸렸다. 만약 자신이 정말 그런 출신이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라고 말했던 그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두 번째 칼을 쥐어주어 자신을 상처 입히게 한 셈이 아닌가. 네, 제가 부족했네요. 그녀는 안예린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두 분이야말로 천생연분이네요. 백년해로 하시길 빌게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뒤돌아섰다.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체리나, 어서 집에 오렴? 다들 너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선물도 많이 준비했단다. 아빠는 해외에 있는 고성을 사뒀고 이모는 영국 여왕이 소유했던 다이아몬드 왕관을, 삼촌은 슈퍼카로 가득 찬 차고를 준비했지. 어머니가 줄줄이 읊는 호화로운 선물 목록에 빈체리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저 가업 물려받으러 가는 거지? 파산시키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레, 우, 가업 승계? 빈체리는 흠칫하며 반사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속으로 투덜거렸다. 왜 다들 남의 등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 잔뜩 굳은 표정의 공태아가 서 있었다. 잠시 생각하던 그녀는 태연하게 설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전 회사 동료가 퇴사하고 뭐 할 거냐고 묻길래 집에 가서 가업이나 물려받아야겠다고 농담한 거예요. 공태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이런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텄다. 더 물어보려던 찰나 그녀가 먼저 몇 걸음 앞서가며 뒤돌아 불렀다. 안 가요? 아직 전시 안 된 주얼리도 몇 점 남았는데. 그 말에 그는 그녀가 주얼리를 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랐다. 경매장으로 돌아가자마자 공태하는 높은 가격을 불러 여성 주얼리 몇 점을 모두 낙찰받았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포장을 부탁해 그녀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빈체리는 손에 들린 보석 상자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이런 거 안 해요. 그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앞으로는 익숙해져야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 평생 다이아몬드 사줄게.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다. 참아하지 못한 뒷말을 삼켰다. 수천만 원짜리 주얼리는 안 해요. 제 것은 하나에 수억, 수십억 원은 하거든요. 경매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공태아의 무리도 각자의 차로 흩어졌다. 막차에 앉아 시동을 걸기도 전에 조수석 창문을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다. 창문이 내려가자 아예린의 수줍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장실에서의 앙칼진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태아 씨, 제 차가 고장 났는데 혹시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어요? 공태아가 미간을 찌푸리며 거절하려 하자 그녀가 덧붙였다. 아버님, 어머님이 태아 씨더러 저 잘 챙겨주라고 하셨잖아요. 잊으신 거 아니죠? 무엇을 떠올렸는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승낙하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는 곤란한 표정으로 빈체린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제가 멀미가 심해서 뒷자리에 못 앉는데 어떡하죠? 공태아가 입을 열기도 전에 빈체린이 스스로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재빨리 뒷자리로 옮겨 탔고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는 반응할 틈도 없었다. 그는 고작 자리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백미러를 통해 이미 눈을 감고 쉬려는 듯한 그녀를 보자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아예린은 조수석에 앉자마자 뒷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는 그녀를 보며 입꼬리를 승리감에 가득 차 올렸다. 빈체린, 지금은 그가 널 좋아할지 몰라도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원하는 건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그의 마음도 머지않아 내 차지가 되겠지.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일부러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체린 씨, 피곤한가 봐요? 그럼 잠시 쉬게 두죠. 빈체린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공태하는 아예린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차를 출발시켰다. 어느새 빈체린은 잠이 들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차는 LK 가문의 빌라 주차장에 멈춰 있었다. 아예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공태아가 그녀의 뺨을 가볍게 건드렸다. 깼어? 너무 곤히 자길래 차마 못 깨웠어. 그녀는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열고 그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그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이미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가 앞을 막아섰다. 화났어? 아예린은 정말 그냥 부모님 친구 딸이야. 신경 쓰지 마. 그녀는 나지막이 하고 대답했다. 여전히 화가 났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그녀의 팔을 끌어당기며 부드럽게 달랬다. 정말 그냥 아는 사람 딸이라니까. 우리 애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인 거 알잖아. 그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장미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한동안 그녀와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목을대가 움직였다. 그가 고개를 숙여 입을 맞추려던 순간 그녀가 그를 밀어냈다. 그의 놀란 시선을 뒤로하고 빈체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오늘 그날이라 몸이 안 좋아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빈체리는 말을 마치고 방문을 잠가버렸다. 공태아가 들어올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1층 다이닝룸에서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녀가 미리 설정해둔 알람이었고 메모에는 부모님 상견례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공태아도 그 글자를 보았다. 예전에 그녀가 신분을 밝히려 마음먹었을 때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제안했고 그도 동의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빈체린이 이 약속을 어떻게 취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공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예린이었다. 저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그가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체리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에 장인, 장모님 찾아뵙자. 그녀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 줄 알았지만 빈체리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오늘 할 일이 있었거든요. 공태아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도 집을 나섰다. 그녀는 백화점에 들러 잠시 후 만날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샀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친구들이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서 최신 명품들이 나오자 모두가 놀라 소리쳤다. 체리나,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짝퉁인데 완전 진짜 같아. 다 진짜야. 그녀는 웃으며 설명했다. 친구들이 여전히 반신반의하자 그녀는 마침내 털어놓았다. 사실 내가 전에 했던 얘기, 도박하는 아빠랑 아픈 엄마 얘기 전부 거짓말이야. 내 진짜 신부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가문의 외동딸이야. 오늘 너희 만난 건 작별 인사하려고.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업 물려받을 거거든. 친구들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이내 레스토랑 천장이 날아갈 듯한 환호성을 질렀다. 소란이 잦아들자 누군가 공태아를 떠올리며 물었다. 그럼 공태아는? 그 사람도 내 진짜 신분 알아? 그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사람, 다른 여자랑 결혼해. 말도 안 돼. 한 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맞아. 우리가 보기엔 그는 보기 드물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재벌 2세였는데 3년 전에 네가 워라미인 웨샤멜은 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워라미인을 사서 너한테 선물했잖아. 2년 전엔 네가 독감 걸렸을 때 수백억짜리 계약도 내팽개치고 해외에서 날아와서 며칠 밤낮으로 널 간호했고 작년 교통사고 때는 원래 너한테 돌진하던 트럭을 자기 몸으로 막아서 너는 멀쩡하고 자기는 갈비뼈 3대가 부러졌잖아.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때 그는 정말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신을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는 날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은 내가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고 압박했어. 내가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청첩장까지 다 찍었더라. 그의 계획대로라면 결혼 후에 나는 그의 세컨드가 되는 거였지.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이 폭발했다. 뭐? 세컨드? 재벌가 영애를 세컨드로 만들겠다고? LK 가문 제정신이야? 두고 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테니. 그래, 네가 말없이 사라지고 네 진짜 신분을 알게 되면 아마 미쳐버릴걸. 바로 그때 공태아와 아녜린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진짜 신분이라는 단어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진짜 신분?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 한 친구가 나서려 했지만 빈체린이 막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보며 담담하게 물었다. 두 사람은 여긴 어쩐 일이에요? 공태아는 그녀의 시선을 살짝 피하며 얼버무렸다. LK 가문이랑 안씨 가문이랑 협력할 프로젝트가 있어서 상의하러 만났어. 그 말에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그 협력이 어떤 종류인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정략 결혼이라는 협력. 협력을 논의해야 했기에 공태아와 아녜린은 그녀의 일행과 합석하지 않고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빈체린이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거리였다. 그가 그녀에게 스테이크를 썰어주고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주었다. 그가 냅킨을 건네면 그녀는 그의 입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다정한 장면에 친구들은 속이 끓었지만 빈체린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식사가 끝나고 빈체린의 일행도 자리를 떴다. 공태아는 그녀와 아녜린을 모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마 지난번 조수석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이번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타고 왔다. 덕분에 자리를 다툴 필요는 없었다. 차는 안씨 가문 쪽으로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다. 도로도 한산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사고가 터졌다. 다른 방향에서 오던 트럭 한 대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돌진해 왔다. 기사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제우! 귀를 찢는 충돌음과 함께 두 차는 끔찍한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순간 빈체리는 관성에 의해 반대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공태아가 아녜린을 품에 단단히 끌어안고 충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모습을.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문득 아침에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들이 연애 4년 차에 겪었던 사고, 똑같은 교차로, 똑같이 통제를 잃은 트럭이었다. 그때 충돌 방향은 정확히 그녀가 앉은 쪽이었다.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생사의 순간, 그는 자신 쪽으로 핸들을 꺾어 모든 충격을 대신 받았다. 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그는 운전석에 갇혔다. 구조대원과 의사들이 한참을 애쓴 끝에야 그를 꺼낼 수 있었다. 그날 그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깨어나자마자 첫 마디는 너는 괜찮아였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고 상황에서 그가 본능적으로 보호한 사람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다. 롤스로이스의 뒷부분은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모두가 차에서 내리고 나서야 공태하는 빈체린이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조용히 손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 큰 위험은 없었다. 다만 의사는 머리 부상이니 이틀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권했다. 그녀의 이마에 감긴 붕대를 보며 공태하는 죄책감에 가득 차 말했다. 체리나, 미안해. 그때는 그냥 아예린이랑 곧 있을 협력 때문에 같이 얼굴 비칠 일이 많은데 얼굴을 다치게 할 순 없다고만 생각했어. 날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으니까 제발 이렇게 침묵하지만 말아줘.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고 이유도 그럴듯하게 들렸다. 만약 빈체린이 그가 말하는 협력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결혼식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말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용서한다는 말도 안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물처럼 잔잔한 표정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희망 섞인 눈으로 말했다. 며칠 뒤면 네 생일이잖아. 선물 미리 줄게. 뭐 갖고 싶어? 뭐든 사줄게. 그때서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파동 하나 없는 눈빛이었다. 그럼 서울행 비행기표 하나 사줘요. 3일 뒤 걸로. 서울은 왜? 그는 조금 놀랐다가 이내 짐작했다. 여행 가고 싶어? 그녀는 설명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더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예매를 마친 그가 말했다. 요즘 내가 바빠서 같이 못 가주겠다. 먼저 다녀와.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데려가 줄게. 비행기표는 너무 작은 선물이니까 그때 더 큰 서프라이즈로 보답할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작지 않아요. 조금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비행기표는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길이 될 테니까? 공태야. 이 생일 선물을 줘서 내 손으로 당신 인생에서 떠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번 한 이틀 동안 공태하는 마치 연애 초반처럼 빈체린을 극진히 보살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그녀가 퇴원하는 날 끝이 났다. 그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기사를 보내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게 하고는 먼저 떠났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휴대폰에 안예린의 도발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안하게 됐네. 나랑 태아 씨는 곧 결혼하잖아.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식사하기로 했거든. 네 퇴원 마중 나갈 시간은 없었을 거야. 그녀는 개의치 않고 조용히 빌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떠나는 날 아침, 빈체리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비행기 출발 7시간 전, 그녀는 캐리어를 하나씩 문 밖으로 끌어냈다. 막 문을 열었을 때, 막 돌아온 공태하와 마주쳤다. 빌라 앞에 줄지어 선 캐리어를 보고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이게 다 뭐야? 서울 간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사준 비행기표인데 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정말 짧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는 안심할 수 없었다. 고작 며칠 다녀오는 거 아니었어? 왜 짐이 이렇게 많아?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여자들은 원래 옷도 많이 챙기고 사진도 예쁘게 찍으려면 짐이 많아지는 법이죠. 그는 기억했다. 예전에 그녀는 어디를 가든 항상 짐을 가볍게 쌌다. 이렇게 많이 챙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불안감이 온몸으로 퍼져 그는 당장이라도 캐리어를 다 열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안예린이었다. 전화를 받은 그는 저쪽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몇 초간 침묵하다가 황급히 문을 나섰다. 떠나기 전 그는 잊지 않고 당부했다. 체리나, 너무 오래 놀지 말고 돌아올 때 비행기편 알려줘. 마중 나갈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었다. 비행기 출발 5시간 전 그녀는 현관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에서 안예린의 생일로 바꾸었다. 그리고 문에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다. 어차피 이제 안아가씨의 집이 될 테니 그녀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더 편하겠죠. 비행기 출발 3시간 전 그녀는 빌라에 있던 공태아와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을 모아 불길 속에 던졌다. 불꽃놀이 아래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너는 내 것이라고 되뇌던 그 노을 아래 무릎 꿇고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던 그녀를 대신해 차에 부딪혀 갈비뼈 3대가 부러졌던 그녀의 생리 주기를 모두 기억하고 SNS를 온통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걸었던 그들. 이제 모든 기억이 재가 되어 사라졌다. 비행기 출발 2시간 전 휴대폰이 울렸다. 안예린이 보낸 동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공태아의 친구들, 안예린의 친구들, 그리고 양가 어른들이 모인 가족 파티가 한창이었다.
모두가 두 주인공을 둘러싸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키스해, 키스해. 며칠 뒤면 결혼인데 뭘 부끄러워해. 태하, 형, 안아가씨가 먼저 하게 둘 거야? 환호성 속에서 안예리는 얼굴을 붉히며 눈을 감고 그에게 다가갔다. 응원 소리는 점점 커졌다. 공태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그녀의 뒷목을 감싸 안으며 깊은 프렌치 키스를 나누었다. 영상이 7번째 반복될 때쯤 메시지가 도착했다. 빈체린, 봤어? 나야말로 LK 가문이 인정한 며느리야. 내 집구석은 거지꼴인데 LK 가문이 널 어떻게 받아주겠어? 그런 집안 배경이면 거지한테 시집가도 감지덕지지. 태아 씨가 널 사랑하면 뭐해? 그의 방어선은 나한테 차례차례 무너지고 있어. 부모님 뵙고 친구들 만나고 같이 살기 시작했고 방금은 키스까지 했네. 우리가 언제 잠자리를 갖게 될 것 같아? 빈체리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예린이 지난 며칠간 보낸 모든 도발적인 메시지들을 조용히 출력했다. 그리고 그 종이 뭉치를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가지런히 놓았다. 비행기 출발 1시간 전 그녀는 맨 첫 장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공태아 씨 결혼 축하해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빌라를 떠나 택시를 타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공태아, 오늘부터 나는 재벌가의 영예로 돌아가.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서울 김포공항. 빈체린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자 고급스러운 부가치 한 대가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를 발견한 남자가 즉시 다가와 차 문을 열어주었다. 아가씨, 타시죠. 짐이 트렁크에 실리고 그녀가 뒷좌석에 앉는 동안 운전석에 오르는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 집사님, 오늘은 어쩐 일로 직접 오셨어요? 기사님은요? 이 집사님은 웃음을 터뜨렸다. 눈가의 주름이 그의 인상을 더욱 온화하게 만들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가씨께서 몇 년 만에 돌아오신다는데 제가 모시러 오고 싶다고 자청했습니다. 빈체리는 옅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 집사님, 저 보고 싶으셨나 보네요. 그녀는 이어서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이 집사님은 빈씨 가문의 오랜 집사로 거의 그녀가 자라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그는 고용인이라기보다 친한 어른에 가까웠기에 그들의 대화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장난 섞인 말에 이 집사님은 부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싶었지요.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건강히 잘 지내십니다. 아가씨를 그리워하시는 것 말고는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가 빈씨 가문의 저택 앞에 멈췄을 때 빈체리는 집안 사정을 대략 파악한 상태였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 길게 늘어선 사용인들이 양옆에 정렬해 있었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 집사님이 캐리어를 밀고 들어오자 사용인들이 재빨리 받아들고 위층으로 옮겼다. 그녀의 난처한 표정을 본 이 집사님이 온화하게 웃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격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가씨가 오신다는 소식에 어젯밤 내내 이 환영식을 연습시키셨지요. 지금쯤 거실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빈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과장된 환영이라 생각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곧장 거실로 향했다. 예상대로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그녀는 한 명씩 인사를 나누고 부모님 곁에 앉았다.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단단한 벽에 금이 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억울함이 밀려왔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늘 보호받으며 자랐고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단련시키겠다며 신분을 숨기고 부산으로 갔다가 공태아를 만났다. 5년의 연애 동안 진심을 다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러운 연인이 될 뻔했다. 내어준 진심은 결국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어머니는 딸의 기분을 알아채고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렴.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무서운 건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란다. 우리 집에 가장 넘쳐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실수를 만회할 기회야.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른 가족들도 분위기를 바꾸려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앞에는 온갖 선물들이 쌓였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던 것과 똑같았고 오히려 실제가 더 엄청났다. 부동산 등기 서류부터 자동차 키 뭉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놓인 왕관이었다. 금과 다이아몬드, 진주로 제작된 왕관은 보석 하나하나가 눈부시게 빛나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뽐냈다. 가족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듯 그녀 앞에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싶어 했다. 그녀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하려던 순간 이모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눈을 반짝였다. 체리나, 너 막 헤어졌다며? 마침 이모 친구 아들이 최근에 귀국했는데 그 엄마가 아들이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 걱정이래. 너희 둘이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친구라도 되면 좋잖아. 빈체리는 순간 멈칫하며 다급히 손을 저었지만 이모는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휴대폰을 꺼내 새로운 연락처를 건넸다. 그 친구, 유학 가기 전에 이모가 한번 봤는데 정말 잘생겼어. 연인이 안 되더라도 친구로 지내면 손해볼 건 없지. 이모의 열정에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막상 연락처를 열어본 그녀는 놀랐다. 이미 자신의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프로필 사진은 검은 배경에 초승달 하나, 이름은 단 두 글자 JH뿐이었다. 빈체리는 잠시 멈칫했다. 언제 이 사람과 친구가 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굳이 묻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다. 모든 답은 만나보면 알게 될 테니까. 그녀가 소개팅을 준비하는 동안 저편에서는 공태아가 막 빌라에 도착했다. 해가 저물어 집안은 어두컴컴했다. 그는 습관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문에 붙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다. 어차피 이제 안아가씨의 집이 될 테니 그녀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안아가씨의 집? 안예린이라고?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모든 걸 알았나? 하지만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누가 말해줬지? 잠시 망설이던 그는 안예린의 생일을 입력했다. 문이 즉시 열렸다. 불을 켜자 텅 빈 넓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체리나 하고 불렀다. 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서야 그는 그녀가 며칠 전 서울로 간다고 했던 것을 떠올렸다. 함께 산 이후로 그녀가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운 적은 드물었다. 언제나 그가 돌아오면 그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럴 리 없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요즘 내가 바빠서 소홀했고 안예린과의 일을 우연히 알게 돼서 토라진 것뿐일 거야. 곧 돌아오겠지. 잘 달래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종이 뭉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나에게 남긴 건가? 소파에 앉은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희미한 기대감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첫 장에 쓰인 유일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 미소는 사라졌다.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부드러운 필체였다. 공태아 씨, 결혼 축하해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헤어지자고? 그럴 리 없어. 그녀가 날 떠날 리가 없어. 그는 종이를 구겨 던져버렸다. 그러자 다음 장에 인쇄된 메시지 캡처 화면이 드러났다. 발신인은 안예린.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듣자 하니 당신이 태아 씨가 밖에서 만나는 여자라면서요. 전 안예린. 그의 약혼녀예요. 알아서 꺼져주는 게 좋을 거예요. 결혼식 때까지 버티다. 쫓겨나면 꼴싸 나오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면 태아 씨는 바로 달려와요. 내일 우린 상견례를 해요. 결혼 후에 당신은 뭐가 될까요? 공개할 수 없는 세컨드? 그가 당신을 사랑하면 뭐해요? 이제 그는 나랑 키스했는데 우리가 언제 잠자리를 갖게 될 것 같냐고요? 함께 첨부된 사진과 영상,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보고 결혼식장을 둘러보는 모습, 특히 영상 속 한 장면,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태아가 안예린을 끌어안고 깊은 키스를 나누는 모습, 그의 머릿속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세 글자를 반복했다. 믿을 수 없어. 그는 벌떡 일어나 2층 침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오르다 그만 발을 헛디뎠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찌르는 듯한 통증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난간을 붙잡고 일어나 절뚝이며 다시 한 걸음씩 위층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천천히 걸은 덕분인지 무사히 침실에 도착했다. 방안을 보자마자 그는 방에 남은 것이 자신의 물건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빈체린과 관련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침대 협탁 위에 놓여있던 커플 사진 액자도
이제는 텅 빈 액자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공태하는 무언가 깨달은 듯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는 황급히 옷장을 열고 서랍을 당겼다. 자신의 물건을 다 꺼내자 그곳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침실, 욕실, 서재. 그는 빌라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빈체린의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전 그녀가 갑자기 대청소를 하자며 모든 커플 아이템을 버렸던 일이 떠올랐다. 이제야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녀는 정말로 그에게 단 하나의 추억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이었다. 불안감은 거의 확신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5년 동안 그를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그녀가 이렇게 잔인하게 그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으며 오직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를 찾아야 해. 똑똑히 물어봐야겠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어느새 거실에 있었고 귓가에는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만이 들리고 있었다. 벨이 한참 울린 끝에 마침내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몽롱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체리나 나야. 그는 그녀가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릴까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디야? 한 번만 만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사진들은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빈체린의 의식은 완전히 깨어났다. 그녀는 화면에 뜬 공태하라는 두 글자를 보고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연락처를 차단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녀가 침묵하는 동안 저편의 공태하는 애타게 그녀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다. 그 목소리에 그녀는 짜증이 치밀었다. 공태하 씨, 곧 결혼하실 분이시면 거리 좀 지키셔야죠. 그 사진들은 안아가씨가 이 집에 들어와서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전부 태워버렸어요. 만나는 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다른 여자랑 결혼할 사람이 전 여자친구는 왜 만나려고 하세요? 그녀가 사진을 모두 태웠다는 말에 그의 심장은 피를 흘리는 듯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차갑고 단호한 태도였다. 체리나, 난 헤어지자고 한 적 없어. 안예린이랑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 버릴 수 있어? 마지막 말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순간 침묵했다. 그가 우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5년의 연애 동안 2번을 제외하고 그가 눈물을 보인 것은 단 한 번,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뿐이었다. 분명 그가 더 심하게 다쳤는데도 깨어나자마자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울었었다. 그때의 그는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번이 두 번째였다. 빈체리는 그의 과거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던 모습을 봤기에 그가 집안의 압박 때문에 안예린과 정략 결혼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마음이 이미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녀 하나가 아니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은 그녀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녀를 몰래 세컨드로 두려했던 것이나 사고가 났을 때 반사적으로 안예린을 먼저 구한 것 모두 그가 선택한 사람이 더 이상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어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공태하 씨, 헤어지는 건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버린 걸로 따지면 우리 관계를 먼저 놓아버린 건 당신 아니었나요?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말하다니. 이왕 말이 나왔으니 확실히 해두죠. 우린 헤어졌어요. 제발 제 인생에서 더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심장은 고통으로 조여왔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체리나,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뚜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차단당했나? 공태하는 다른 모든 연락수단을 동원해봤지만 보내는 메시지마다 붉은 느낌표만 뜰 뿐이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종이 뭉치에 멈췄다. 그는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비통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종이 뭉치를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 쳤다. 종이들은 허공에서 흩날리며 테이블과 소파, 바닥 곳곳에 흩어졌다. 전부 안예린 때문이야. 그녀가 이 사실을 빈체린 앞에 드러내지만 않았어도 그녀가 이렇게 단호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거야. 한 장의 종이가 그의 바로 앞에 떨어졌다. 안예린이 빈체린에게 보냈던 마지막 자랑 섞인 메시지였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면 뭐해요? 이제 그는 나랑 키스했는데 우리가 언제 잠자리를 갖게 될 것 같냐고요?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문득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물처럼 고요했던 그의 눈동자에 잔인한 빛이 스쳤다. 안예린, 내가 말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채린이뿐이라고. 누가 너 따위에게 그녀를 건드리라고 허락했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면 내가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주지. 빈채리는 공태아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태아라고 저장된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옮기고 그의 다른 모든 연락처도 차단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유난히 평온한 잠을 잤다. 내일은 그녀가 성운 그룹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영입된 CEO로서 빈체리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자신이 있었지만 적어도 첫 출근 날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성운그룹은 빈씨 가문의 가족 기업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했다. 사업 범위는 패션, 고급 주얼리, 명품 가방, 향수, 화장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매우 넓었고 단순히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여러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었다. 사실 빈체리는 처음에는 성운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에서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CEO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믿으며 단호하게 그녀를 그 자리에 앉혔다. 그 때문에 그녀가 취임한 바로 그날 성운그룹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 CEO가 부임했다는 소식은 상류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시각 공태아는 부산에서 가장 큰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빈체린이 그의 결혼 소식에 화가 나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도 그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걔 그냥 앞으로 명분 없이 네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황천운이 말했다. 듣자 하니 요즘 일도 그만뒀다며? 걱정 마. 손에 쥔 돈 다 떨어지면 어차피 돌아올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그 도박꾼 애비랑 병든 애미는 누가 챙기겠어? 맞아. 걔 같은 흙수저가 신분 상승하려고 너한테 붙은 거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이제 꿈이 깨졌으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며칠 지나서 네가 다시 좀 달래주면 끝나. 그러게 걔 신분에 어떻게 내 아내가 되겠어? 그동안 네 옆에서 꿈도 못 꿀 호사를 누린 것만으로도 복에 겨운 거지. 빈체린에 대한 조롱이 끊이지 않자 조용히 술만 마시던 공태아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손에 든 술잔을 세게 던져버렸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에 시끄럽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다. 곧이어 살기까지 느껴지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 말 다 했어?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그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듣기에는 빈체린을 편드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녀의 면전에서도 몇 번이나 말했었다. 그때는 공태아나 그녀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마침내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황천운이 미간을 찌푸리며 무거운 분위기를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왜 그래? 태하 형. 아직도 화 안 풀렸어? 우리가 형이 걔를 좀 더 신경 쓰는 거 알지? 근데 걱정 마. 걔가 너 같은 황금동아주를 어떻게 놓겠어? 내 말 믿어. 보름도 안 돼서 걔가 먼저 사과하러 올 거야. 그때는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태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과해. 황천우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울렸다.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그제야 황천우는 그가 정말로 자신들이 빈체린을 폄하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하 형,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걔가 돈 때문에 너한테 붙은 흙수저인 거 사실 아니야?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형도 아무 말 안 했잖아. 그 말에 공태아는 멍해졌다. 그의 시선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흐릿해졌다. 그랬구나. 전에도 이들은 여러 번 그렇게 말했었고 나는 매번 침묵을 선택했구나. 그는 기억을 더듬어 단 한 번이라도 반박했던 순간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황천운의 말대로였다. 빈체린이 있든 없든 그들이 한국어로 말하든 프랑스어로 말하든 그는 항상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면전에서 대놓고 말할 때만 마지못해 한두 마디 막았을 뿐. 하지만 그 몇 번의 제지가 과연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편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녀 앞에서 연기하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침묵으로 동의한 것이 그의 진짜 생각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의 목이 메어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래, 그녀에겐 아직 도박꾼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가 있어.
이제 직장도 잃었으니 머지않아 내게 돌아올 거야. 다른 친구들도 그의 화를 돋우고 싶지 않아 화제를 돌렸다. 요즘 성운그룹의 새로운 CEO가 부임했다는데 다들 소식 들었어? 들었지. 빈씨 가문의 그 아가씨라며? 몇 년 동안 외부에서 실무 경험 쌓느라 소식이 없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성운그룹 전체를 맡았다더라. 어차피 빈씨 가문 외동딸이니 그 많은 재산이 조만간 다 그 여자 손에 들어갈 거였잖아. 낙하산이라 해도 이미 어릴 때부터 경영 수업은 다 받았겠지. 그러게 같은 빈씨인데 사람 팔자 참 다르다니까. 공태하는 이 주제에 흥미가 없어 대화에 끼지 않고 구석에 혼자 앉아 술만 마셨다. 그의 앞에는 빈 술병이 점점 늘어갔다. 그는 친구들의 대화를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빈씨 가문 아가씨가 몇 년간 외부에서 경험을 쌓고 최근에 돌아왔다는 말을 놓쳤다. 그래서 그는 빈체린이 남기고 간 쪽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술자리가 파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고 공태하는 너무 많이 마셔 걸음조차 비틀거렸다. 친구들은 그를 혼자 보낼 수 없어 안예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황급히 달려왔을 때 공태아의 곁에는 황천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를 본 황천우는 즉시 그를 그녀에게 넘겼다. 형수님, 태아 형 잘 부탁해요. 조심히 데려다 주세요. 그는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내고는 차키를 들고 룸을 나갔다. 방 안에는 인사불성이 된 공태하와 얼굴이 살짝 붉어진 안예린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를 LK 가문의 빌라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키 188cm의 남자를 부축하는 것은 힘겨웠지만 곧 있을 일을 생각하며 그녀는 힘겹게 그를 끌고 들어갔다. 겨우 방으로 데려와 부드러운 침대에 눕힌 그녀는 정성껏 그의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리고는 수줍은 표정으로 그의 옆에 누웠다. 태아 씨, 어차피 우린 곧 결혼할 사이잖아요. 조금 빨라졌을 뿐이에요. 전 괜찮아요. 옆에 누운 남자는 듣지 못했는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머리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지고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지만 다음 순간 그가 내뱉은 이름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체리나. 그는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꽉 껴안았다. 마치 손을 놓으면 그녀가 다시 사라져버릴 것처럼. 안예린은 그의 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악독한 빛이 스쳤다. 빈체린, 또 빈체린. 차라리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날 공태하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으려 손을 들었을 때 자신의 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개를 숙이자 정교하게 웨이브진 머리카락이 보였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이름이 먼저 튀어나왔다. 체리나. 하지만 말을 내뱉자마자 그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빈체리는 분명 아직 서울에 있었고 며칠 전 그토록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했다. 그런 그녀가 자신과 한 침대에 있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빈체리는 한 번도 파마를 한 적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그는 거칠게 품 안의 사람을 밀쳐냈다. 량크? 깊이 잠들어 있던 안예리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잠에서 깼다. 고개를 들자 싸늘하게 굳은 공태아의 얼굴이 보였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조금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는 서러움이 북받쳤다. 입술을 깨물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동정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빈체린과 헤어지기 전에 공태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냉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녀가 빈체린을 도발하여 자신과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본 공태하였다. 안예린이 한참을 울어도 그가 무관심하자 그녀는 억울함을 삼키며 설명했다. 어젯밤에 태아 씨가 너무 취해서 그런데 태아 씨 빌라에는 못 가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 말에 공태아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홍색의 화려한 공주풍방은 명백히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녀를 향한 경계심은 여전했다. 그런데 왜 나랑 같이 자고 있었지? 그의 말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태아 씨 눕혀드리고 다른 방으로 가려는데 태아 씨가 절 붙잡고 못 가게 하셔서 그녀의 머뭇거리는 태도에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그녀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기 전 그녀를 힐끗 돌아보며 말했다. 안예린, 그가 짜는 수작 좀 집어치워.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건 네가 순종적이고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들기 쉬워서야.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도 상관없어.
안예린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울, 빈씨 가문. 빈체리는 액정에 다시 뜬 낯선 번호를 보며 공태아가 정말 끈질기다고 생각했다. 그를 차단한 후 한동안 조용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인지 그녀가 번호를 차단하면 즉시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다시 한번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하자 마침내 전화벨이 멈췄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서류에 집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가 성운그룹에 입사한 후 처음 맡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그녀는 회사의 고위 임원진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일을 맡을 때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나중에 입찰자 명단에서 뜻밖의 이름 공태아를 발견했다. 그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지만 그가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LK그룹의 기반은 부산인데 갑자기 서울 프로젝트에 뛰어든 것이 설마 자신 때문일까? 그 생각에 빈체리는 실소를 터뜨렸다. 공태아는 이게 아주 애틋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한편으로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는 모습. 양다리를 걸치고도 뻔뻔하게 안예린과의 관계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니. 하지만 설령 그가 정말 안예린을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그녀는 그가 직접 선택한 결혼 상대였다. 그녀를 공식적인 여자친구에서 몰래 만나는 세컨드로 만들 권리는 그에게 없었다. 이번 입찰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성운그룹과 LK그룹뿐만 아니라 서울의 거의 모든 최고 재벌 가문이 참여했다. 입찰자가 너무 많아 주최 측은 모든 참여 기업을 초대하는 파티를 열었다. 이모가 초대장을 건네줄 때 그녀는 의미심장한 윙크를 날렸다. 이모, 또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물음에 이모는 눈을 흐기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휴, 전에 이모 친구 아들 만나보라고 했었잖아. 그때는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았는데 이번에 그 친구도 입찰에 참여한대. 마침 잘 됐으니 한번 만나봐. 소개팅 이야기에 빈체리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라니. 이모, 우린 입찰 경쟁자잖아요. 경쟁 상대를 입찰 현장에서 소개팅시키는 건 이모가 최고일 거예요. 그녀가 엄지를 치켜세우자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게 뭐 어때서? 비즈니스에서는 경쟁자라도 밖에서는 아닐 수 있지. 미리 만나서 미인계를 좀 쓰는 것도 좋잖아. 듣자 하니 그 친구 연애 경험은 없어도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마침 네 스타일이라더라. 그 말에 빈체리는 멈칫했다. 이전에 이미 친구 추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가 좋아했던 여자가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이고 이미 친구 사이였다니. 설마 처음부터 그가 친구 추가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에 대한 호감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는 연애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마음에 둔 사람을 잊지 못한 것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다가간다면 스스로 대체제가 되는 꼴이었다. 그녀는 이모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웃으며 초대장을 받았다. 만남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이모에게 암묵적인 동의로 비쳤다. 입찰 당일, 이모는 직접 기사를 보내 빈씨 가문 저택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 안녕하십니까, 빈아가씨.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그녀가 나오자 정중하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빈체리는 그의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성함을 여쭙지 못했네요. 그는 순간 멈칫하며 시선을 내렸다. 잠시 침묵하던 그가 대답했다. 옥지안입니다. 대답을 들은 빈체리는 더 이상 서 있지 않고 그가 다시 손짓하자 순순히 조수석에 앉았다. 차문이 닫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 풍경을 보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옥지한이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특별한 인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힐끗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지 않았다. 차는 금세 파티장 앞에 멈췄다. 빈체린과 옥지아는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몇 걸음 걷고 나서야 그가 뒤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돌아보자 그의 멍한 표정과 마주쳤다. 왜 그러세요? 그가 입술을 깨물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파트너와 팔짱을 끼고 들어가서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빈체리는 그의 말에서 어딘가 서운함을 느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가 그의 팔짱을 끼고 파티장으로 향했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녀의 질문을 듣는 순간 그가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조금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그가 무거운 침묵을 깼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교실 구석에 앉아 있어서요. 그는 문제아도 아니었고 우등생도 아니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는 항상 반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 부모님조차 바빠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다가왔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그녀는 그가 침묵한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어떤 질문이든 어떤 일이든 그녀는 항상 그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진지하게 의견을 물었다. 빈체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사람이자 그의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심함을 수없이 원망했다. 졸업할 때 롤링페이퍼를 통해 겨우 그녀의 연락처를 얻었지만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 평범한 자신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유학생활 중 그녀의 소식을 찾아봤을 때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다면 평생 그녀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남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빈체린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돌아왔다. 옥지안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녀는 기억의 한 구석에서 그에 대한 희미한 조각을 찾아냈다. 하지만 말이 없던 그 남학생과 지금 당당하게 파티에 참석한 남자를 비교하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정말 최고의 성형외과네요. 몇 년 못 본 사이에 이렇게 잘생겨지다니. 그녀의 마지막 말에 그의 귓가가 붉어졌다. 파티장은 매우 붐볐다. 두 사람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남녀 한 쌍이 들어왔다. 빈체리는 소리를 듣고 무심코 입구 쪽을 돌아봤다가 그만 막 들어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빈체린? 체리나? 동시에 터져나온 목소리에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졸지의 주목의 대상이 된 빈체리는 미간을 찌푸렸다. LK 가문과 안씨 가문도 부산에서는 최고의 명문가인데 서울 파티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그녀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뒤에선 두 사람을 무시하고 옥지안에 팔짱을 낀 채 파티장 안쪽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다. 뒤에 남겨진 공태아는 처음에는 빈체린이 왜 여기에 있는지 놀랐지만 곧이어 그녀가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자신을 무시한 채 떠나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옆에 있는 아예린도 잊은 채 황급히 그녀를 뒤쫓았다. 체리나, 저 자식 누구야? 왜 저놈이랑 같이 있는 건데? 아예린이 뒤따라왔을 때 그녀는 공태아가 빈체린의 손목을 붙잡고 추궁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뻔하지. 너랑 헤어지고 바로 다른 남자한테 붙은 거겠지. 안 그랬으면 제 신분에 어떻게 이런 입찰 파티에 들어오겠어?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공태아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서울 최고 재벌인 빈씨 가문의 외동딸인 빈체린이 다른 남자한테 붙어야 파티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저 두 사람은 대체 어디서 온 멍청이들이지? 하지만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기에 아무도 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빈체린이 미간을 찌푸리자 옆에 있던 옥지안이 차가운 표정으로 공태아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공태아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가 여전히 빈체린의 손목을 놓지 않자 옥지안의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손 놔. 그 서늘한 음성에 공태아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안예리는 그 모습에 화가 나 옥지안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감히 이렇게 대하다니. 내가 너희 둘 다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까? 공태아는 말리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음험한 빛이 서려 있었다. 빈체리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녀는 먼저 옥지안의 손을 가볍게 토닥여 그를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브로치를 빼어 공태아를 향해 망설임 없이 휘둘렀다. 공태아는 그녀가 차마 자신을 찌르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체리나, 내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브로치가 그의 손등을 날카롭게 찔렀다. 예상치 못한 고통에 그는 손에 힘이 풀려 그녀를 놓아주었다. 빈체리는 즉시 뒤로 물러나 아예린의 공격을 피한 뒤 짝! 소리가 나게 그녀의 뺨을 때렸다. 아예린의 하얀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빈체린, 너. 빈체린은 평온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자신의 손목을 닦으며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그녀의 조롱에 공태아의 눈이 붉어졌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분노는 차갑게 식었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기 경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라니. 경쟁 상대?
공태아와 안예리는 그제야 자신들이 받았던 자료를 떠올렸다. 눈앞의 남자를 자세히 보니 마침내 옥지안이라는 이름과 서울 재계 2위인 옥씨 가문의 둘째 아들이라는 정보가 연결되었다. LK 가문과 안씨 가문은 부산에서는 최고였지만 서울의 빈씨, 옥씨 가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옥지안이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지 묻기 전에 당신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누군지 물어보는 게 어때요? 우리? 그 단어에 공태아와 안예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리라는 것은 옥지안뿐만 아니라 빈체린도 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뜻이었다. 다른 참석자들의 정보와 빈체린은 맞지 않았다.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서울 최고 재벌인 빈씨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 바로 그 빈아가씨. 그 사실을 깨닫자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보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태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황급히 파티장을 떠났고 안예린도 빈체린을 증오의 찬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그를 뒤따랐다. 그들의 총극이 끝나자마자 주최 측이 무대에 올라섰다. 입찰은 치열했지만 결국 빈체린이 프로젝트를 따냈다. 돌아오는 길에도 옥지안이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가 침묵을 깼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빈체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오늘 소개팅에 응한 게 그가 올 것을 알고 일부러 저를 데려와 화나게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이모의 제안에 응한 것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보였던 쌀쌀맞은 태도도 그를 그렇게 추측하게 만들었다. 이모의 제안이라 한번 나와본 것뿐이에요. 저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습관은 없어요. 제 연애의 기준은 신이거든요. 파티에서 있었던 일 덕분인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빈체리는 차분히 대답했다. 차는 어느새 빈씨 가문저택 앞에 멈췄다. 그녀가 손을 흔들고 돌아서려는데 그의 차가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다가갔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빈아가씨, 무슨 일이라도. 우리 동창이잖아요.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그냥 체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소개팅에 응한 건 이모 때문이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생각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 당분간은 친구로 지내요. 그녀는 평범한 친구에게 인사하듯 손을 흔들었다. 운전 조심해서 가요. 저택 안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옥지안은 이미 수년을 기다렸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렇지 않았다. 친구로 시작하는 것도 그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진전이었다. 그날 밤 부산의 두 사람과 달리 빈체린과 옥지안은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에 잠에서 깼다. 그녀의 SNS 계정은 악성 댓글로 마비 상태였다. 그때 부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 임윤영이었다. 체리나, 인터넷 봤어? 네티즌들 진짜 미쳤나봐. 재벌가 영애가 남의 연애에 끼어든 상간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빨리 해명해.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빈체리는 사태를 파악했다. 어제 파티에서 망신을 당한 안예린이 공태아와의 약혼을 빌미로 빈체린이 자신들의 관계를 망친 상간녀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심지어 공태아의 친구들까지 그녀가 끼어들었다고 증언하자 네티즌들은 맹목적으로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돈 많으면 뭐해? 남의 가정 파탄 내는 건 누가 안 가르쳐줬나? 재벌가 영애는 무슨 도덕성 파탄 난 XX. 빈체린 퇴출. 성운그룹 불매. 악플들을 보며 그녀는 분노를 느꼈다. 과거에는 가난하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신분이 밝혀지니 안예린과 한패가 되어 자신을 모욕하다니.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모든 악플을 캡처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옥지안이었다. 체리나, 괜찮아?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 신경 쓰지 마. 난 네가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 아마 빈 회장님께서 이미 조치를 취하고 계실 거야.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의 다정하고 걱정 어린 목소리에 그녀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다. 괜찮아요. 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부산의 안씨 가문. 공태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안예린을 경멸의 찬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그가 짜는 수작 집어치우라고 했을 텐데. 감히 황천운까지 끌어들여 체린이를 모욕해? 태아씨, 빈체리는 재벌인 거 속이고 5년이나 당신을 기만했어요. 우리가 이미 그녀에게 밑보인 이상 그녀가 복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빈씨 가문을 무너뜨려야 해요.
그 말에 공태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그녀는 5년 동안 나를 속였어. 내가 그녀의 가짜 신분까지 감싸 안아 주려 했는데 그녀는 나를 버렸어. 그렇다면 나도 그녀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지. 그녀가 갈 곳 없어. 내게 다시 의지하게 만들면 돼. 그는 아예린에게 그녀를 철저히 무너뜨리라고 지시하고는 집을 떠났다. 사실 아예린은 이미 안씨 가문에서 버려진 상태였다. 그녀는 빈체린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고 공태아와 황천운을 끌어들여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빈체린이 공태아와의 과거 흔적을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빈체린은 2개의 CCTV 영상과 아예린이 보냈던 도발적인 메시지들을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은 한 달 전 공태아와 친구들이 그녀 앞에서 프랑스어로 그녀를 세컨드로 만들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이었다. 두 번째 영상은 화장실 앞에서 아예린이 스스로 자신들이 5년 후에 나타났음을 인정하는 장면이었다. 여론은 즉시 뒤집혔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공태아와 아예린에게 향했고 빈체린은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를 비난했던 모든 악플러와 거짓 증언을 했던 공태아의 친구들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 사건의 모든 처리는 성운그룹 법무팀에 맡겨졌다. 결국 아예린과 공태아의 친구들은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벌 2세들이 울면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전례 없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건의 주범인 공태아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피했다. 하지만 그 역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날 빈체리는 옥지안과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대표님, 공시성을 가진 신사분께서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빈체리는 잠시 멈칫하다가 만나겠다고 했다. 그가 대체 무슨 낯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궁금했다. 잠시 후 사무실에 들어선 남자의 모습에 그녀는 놀랐다. 불과 몇 달 만에 한때 위풍당당했던 공태하는 저최해져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옥지안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비참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애원했다. 체리나,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난 정말 너 하나만 사랑했어.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LK그룹만은 살려줘. 그의 자세는 더없이 낮았지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옆에 앉은 옥지안을 가리켰다. LK그룹을 압박하는 건 내가 아닌데 왜 나한테 부탁해요? 저 사람한테 가서 빌어야지.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리고 공태아 씨, 우리 사이의 정은 당신이 다른 여자와 몰래 약혼했을 때, 당신 친구들과 나를 비웃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당신이 침묵으로 방관했을 때 이미 당신 손으로 다 닳아 없어졌어요. 이제 와서 옛정을 들먹이다니. 그녀의 말에 공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체리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대로 가면 LK그룹은 정말 무너져. LK그룹이 무너지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왜 당신만 가벼운 사과 한마디로 빠져나가려 하세요?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마저 사라졌다. 맞아요. 당신은 직접 하지 않았죠. 그저 방관했을 뿐. 공태아 씨, 당신 같은 방관자가 제일 역겨워요. 그녀의 눈에는 숨김없는 혐오가 가득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그를 내보내라고 지시하고는 옥지안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우리 뭐 먹을까요? 한식이요. 오랜만에 집밥이 먹고 싶네요. 그럼 한식으로 하죠.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옥지안의 눈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그를 놀렸다. 뭐든 다 내 말 들을 거예요? 그의 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에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체리나, 널 좋아하니까. 갑작스러우면서도 예상했던 고백이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을 돌리려 하자 그가 먼저 말했다. 지금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거 알아요. 그럼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제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눈은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그 빛을 보자 거절의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진심으로 물어보니 제가 마지못해 동의해 줄게요. 그도 따라 웃었다. 마지못해라는 단어는 듣지 못한 척. 그는 진심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았다. 옥지안은 수많은 외로운 겨울을 보냈다. 그는 믿었다. 다음 겨울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